안녕하세요. 조충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한국사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수단과 고구려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여러 사극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끼리 생소해하실 이 전쟁이 이 나당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사에서 이 나당 전쟁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 그리고 통일 신라가 함께 손을 잡고 당나라를 몰아내는 이 전쟁이 나당 전쟁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당 외세를 몰아내는 이 전쟁이 나당 전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수업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공지사항인데요. 사실은 E클래스를 통한 이 기말고사를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점수를 드리는데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할당된 5개 테마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곧 보여드리게 될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는 과제입니다. 이 5개의 테마는요, 6월 5일 토요일 20시 이후에 E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학번과 5가지 테마를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여러분들 이름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할 5개 테마를 알려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이름보다는 학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죠. 이 과제를 올리는 곳은요, E클래스 기말고사 대체 과제란을 제가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100점은 총점에서, 이 100점 만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이 6월 20일까지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이후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말고사 결시로 처리하도록 하죠. 한 보름 이상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시간이 촉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제 분량은요,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를 푸는 맛에 100가지 주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한국사,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에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사에서도 유용한 이 용어들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11번 테마의 율령, 법가와 육아의 융합은 이거는 동아시아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삼국 모두 율령을 우리나라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번 주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이 100가지 주제 중에 이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께 이 5가지 테마를 정해서 시기별로 안배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죠. 예, 이 역사를 푸는 맛 중에 3장의 내용입니다. 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사실상 반도국가의 운명이 되겠죠. 일단 내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반도국가의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제시문이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이 반도국가의 운명에서 한번 꼭 알아야지 될 사안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3번을 보시도록 하세요. 이 3번은 해시태그입니다. 사실상 이 반도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선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되겠죠. 이러한 이 해시태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들 중에 이러한 테마를 가진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보시고 이 각각 해시태그 각각에 대한 이 개념어를 한번 이 정리를 이 그리스 반도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고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만의 역사 레시피에 이제 각 해시태그 별로 이 한 2-3줄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보면 2번째 문제, 반도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 펼쳐야 할 대외정책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3번에 있는 해시태그의 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되겠죠.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던진, 어떻게 보면 이 해시태그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잡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9년도 한 7월 달 정도에 이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출판을 했었는데, 사실은 수업 때 이렇게 이 글쓰기 훈련을 하는 교재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뭐 곧바로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교재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도 드려보고 또 역사를 재밌고 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이것을 가지고 뭐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라고 한번 이거를 가지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만의 역사 레시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1번은 오늘의 역사, 이번 장에서 다룰 역사의 주제를 적는 것이죠. 뭐 앞에서 보았다시피 반도국가의 운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셰프의 조언이라는, 뭐 제가 요리사는 아닙니다만 이 셰프의 조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을 읽고 한번 간략하게 두세 줄 정도로 이 요약을 하는 이 난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테마를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이 오늘의 역사, 셰프의 조언, 그 다음으로 이제 개념을 손질해야지 되겠죠. 아까 해시태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선 요리라는데 생선을 그냥 비닐도 안 벗기고 그냥 통으로 휙 집어넣어서 탕을 만든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누구 보고 먹으라는 얘기인지도 의아해지는 그런 요리가 되겠죠. 역시 잘 손질을 한 다음에 먹어야지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손질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이 한 개념어당 한 두세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그 개념을 풀어서 요리를 해야지 되겠죠. 자, 요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질된 날 음식이라고 해도 그건 먹을 수가 없죠. 역시 이 요리가 돼야지만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4번 앞에 이 반도국가의 운명에서 4번 문제 이 부분을 이 개념 풀어 요리하기라는 이 공간에서 한번 이 손질된 개념을 이용해서 반드시 들어가게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점수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시태그가 없는 이 개념 이 개념 풀어 요리하기는 틀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맛을 의미해야지 되겠죠.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을 봐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맛을 보지 않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자린고비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맛을 의미해야지 되겠죠.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신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공부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정리해 주신다면 거의 뭐 30점이 아깝죠. 차라리 한 4, 50점을 드릴 수도
아니 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만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죠. 이 나당 전쟁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삼국 통일과 나당 전쟁이 동아시아사에 미친 영향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당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이 당나라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즉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그냥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뭐 뒤에 꿈쳐놓고 뭐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내용을 보실까요?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의 옛 땅을 꿀꺽 삼키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요. 안동 도읍부를 설치해서 고구려의 옛 땅은 다 당나라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정도 먹었으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신라마저도 다 내 땅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한반도 전체를 통으로 먹겠다는 아주 이 야욕을 그 하나 꺼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당 전쟁에서 나당 연합군이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이 신라의 군령권을 사실상 당나라가 직접 지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군부, 신라 군부에서도 뭐 저런 게 다 죄송합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즉 신라 왕과 신라 군부의 반발이 거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다가 뷰를 또 하나 짚신 게 있어요. 평양을 견제할 수 있고 한강 하류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 요충지인 이 비열홀이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안병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이 비열홀은 이 고구려 멸망 이전 신라가 장악했으나 이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안동도읍으로 귀속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라 땅이었는데 그걸 뚝 띄어가지고 이 자기들 이 안동도읍으로 넘겨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당에 대항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그것은 676년의 일이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시면요. 그냥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힘을 합쳐서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제 승리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뭐 힘들었던 점도 없고 뭐 그냥 전투에서 승리했고 뭐 당을 몰아내서
삼국 통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당 전쟁은 사실상 그렇게 뭐 이렇게 매소성 기벌포로만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골성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통일신라가요 670년 3월 설오유의 부대를 요동으로 보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이 오골성 선제 공격은 사실상 고구려 부흥운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70년 3월 신라의 설오유와 고구려 부흥군의 고연부가 각각 1만 명씩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을 선제 공격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선제 공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선제 공격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갔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3월에 이 오골성을 선제 공격한 뒤에 이 오골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에 이르러 당군이 계속 도착하자 이 백성으로 물러나게 되죠. 이 설오유 부대의 요동작전은 신라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정병 1만이 동원되어 당에 복속한 말갈병 및 당군과 접전을 벌인 점에서 본격적인 나당 간의 충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당 전쟁에서 오골성 선제 공격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골성을 쳐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제의 옛 땅을 수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백제의 옛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 시선을 고구려 옛 땅인 오골성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오골성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라는 이 웅진도독부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하고 백제 옛 땅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 주민을 신라 땅으로 옮기는 등 백제 고지에 대한 공략을 계속했죠. 사실상 당나라가 직접 지배하고 있던 이 백제의 옛 땅을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오골성을 쳐서 요동 지역에 당의 시선을 끌게 한 다음에 백제 땅을 이제 쳐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80 여성을 한꺼번에 점령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오골성 전투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은 웅진도독부의 구원군을 파견하기도 하죠. 이 웅진도독부 구원군은 671년 6월 부여의 석성전투에서 장군 죽지 등이 지휘한 신라군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이 당군 3,5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당시 서린기가 신라를 남으라는 글을 보내자 문무왕은 당이 옛날 이 태종 무열왕에게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 주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문무왕은 군사적으로 당군과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 무마하는 이 양면전책을 구사하기도 하죠. 이에 7월 이 사비성을 함락시켜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함으로써 이 도덕을 임명함으로써 당군을 옛 백제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게 되고요. 이 백제 고지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예, 사료를 통해 본 나당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문무왕 11년 봄 정월에 이찬 예원을 중시로 삼았다.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침공하여 웅진 남쪽에서 싸웠는데 당주 부가가 죽었다. 말갈 군사가 쳐들어와 설구성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장차 물러가려 하자 군사를 내어 쳐서 300여 명을 목베었다.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구원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대하찬, 진공, 아찬 등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옹푸를 지키게 했다. 흰 물고기가 뛰어들었는데 한치였다. 여름 4월에 흑륜사 남문에 벼락이 쳤다. 이게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이 삼국사역이나 삼국유사를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흰색 물고기 뿐만이 아니고 흰색 사슴, 흰색 이 고라니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 길조일 수도 있고 흉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길조였던 걸로 보여요. 2월에 장군 죽지 등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백제 가림성의 벼를 짓밟게 했다. 마침내 당나라 군사와 석성에서 싸워 5,300명의 이 목을 베고 백제 장군 2명과 당나라 과의 6명을 사로잡았다. 가을 7월 26일에 이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임윤법서를 시켜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성문전투에서 신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김유신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70년 4월에 편성되었던 고간의 동주 도행군과 이근행의 연산 도행군은 이 671년이 넘어서야 한반도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요, 사실상 앞서 오골성 전투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온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신라 이 금성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671년 7월 안시성에서 고구려 부흥 세력을 진압하고 평양으로 남아있죠. 672년부터 황해도에서 나당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672년 8월 성문, 즉 지금의 황해도 서흥근 서흥면 전투에서 신라는 장수 7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라는 당의 사제사를 파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대규모 축성 작업을 단행하게 되죠. 신라는 전략을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라의 방어선은 이제 대동승한선에서 밀려서 673년 무렵에는 임진강성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수병을 부활하고 간절을 척결하게 되죠. 672년 이후 당은 대군을 동원해 본격적인 침략을 개시하게 됩니다.
673년 문무왕은요, 이에 대비해 구신라 영역에 다수의 성을 쌓게 되죠. 대하찬, 철천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는 한편 백제 멸망 후에 폐지됐던 이 수병제를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선을 이제 구축하고요, 짓고 그리고 이 해군을 다시 창설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인으로서 당과 내통한 자에 대한 처벌도 과감히 수행하게 되죠. 한성주 총관 수세, 그리고 한선도독 박도유, 아찬, 대토, 이들을 이 간자로 보고 척살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체제 하에서 강화된 왕권을 배경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죠. 문무왕 13년 673년 9월에 국원성, 북현산성, 소문성, 이산성, 수약주의 주양성, 다람군의 주잠성, 거열주의 만흥사산성, 삼량주의 골쟁현성을 쌓았다. 왕이 대하찬, 철천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당해 군사가 말갈, 거란 군사와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왔는데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사가 이겨 2천여 명을 목베었고 당해 군사 중 호로와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자는 이로 셀 수 없었다. 예, 대승을 거두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라 수군의 활동과 신라군의 결정 회피로 인해 당군의 병력 수급 및 보급 문제가 점차 대두되게 됩니다. 당은 고간 이근행의 4만 명만으로는 이 경주로의 이 공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죠. 674년 유인계 인솔 아래 하에 대규모 신라 원정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유인계는 이듬해 신라 전선에 도착해서 675년 2월 칠중성,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가 되어 있고요. 이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유인계를 대신해서 이근행이 이 병력을 충원받은 후 신라 정복을 담당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 매수성 전투인데요. 이거를 또 매수성 전투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이 당나라가 이 신라까지 장악하려고 하면서 이 670년부터 나당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75년 신라가 당해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이 매수성 전투죠.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군을 지원하여 당을 공격하고 백제의 옛 지역을 거의 장악해 들어가게 되자 이 당나라는 서린기를 파견하여 신라와 싸움을 전개하게 됩니다. 신라는 서린기의 군대를 격파하게 되죠. 당해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매소성에 내려와 주둔하자 이 매소성을 공격하여 당군을 크게 격파하고 이 노획한 말이 약 3만 필에 달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매소성 전투를 계기로 나당 전쟁은 신라의 우세로 전개되게 되죠. 675년 당시 이근행 주도하에 매소성에 주둔했던 당군은 20만 명이었습니다. 최소 5만 명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매소성에 몇만 명이 있었느냐를 두고 이 학계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매소성의 위치가 어디냐를 두고도 지금 논쟁 중이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비정이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죠. 그리고 당시 단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두고도 20만부터 5만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사료의 내용을 봤을 땐 이 나단 전쟁에는 고간 이근행의 행군 병력 4만 명 이외에 이 서린귀의 계림도 행군 2만 명을 비롯해서 유인계의 계림도 대행군 최소 4만 명 이상이 투입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이상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이들 병력과 안동도 오보 산하의 병력 그리고 지원 부대를 모두 더하면 이 당전쟁기 동원된 당군은 최소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75년 9월 서린귀의 수군은 서해 천성, 이 천성은요, 이 현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입니다. 이 천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서린귀 함대는 상륙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보급 함대라기보다는 전투 함대로 보입니다. 서린귀 함대가 천성을 공격한 의도는 사실상 한강 하류를 일대를 장악해서 임진강을 경계로 형성된 전선을 한강선으로 재정정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전선이 임진강 전선에서 한강선 전선으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사실상 천성 전투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천성 전투에 이어 9월 29일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당 전쟁은 그냥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여러 전선에서 사실상 이 천성 전투 이후에 이 매소성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주 엄청난 교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신라군의 장수나 병력 규모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가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전마 3만여 필과 그에 상응하는 병장기를 획득했죠. 전마 3만여 필을 보유한 당군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매소성 전투를 단일 전투로 인식해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 매소성 전투를 전후해서 천성, 아달성, 칠중성, 정목성, 석현성 전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당은 천성 전투가 시작되자 매소성 집결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성 전투를 일으킨 이유는 매소성의 이 당군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시선을 또 돌리려는, 천성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여기서 엿볼 수 있겠죠.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내륙 거점인 칠중성, 석현성을 공격하였고요. 분견대를 파견해서 아달성, 정목성을 함락시켜 강원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매소동 전투를 전후한 일련의 군사행동들은 하나의 큰 전투를 구성하는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소동 전역에서 신라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수행함에 따라 당군은 임진강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죠. 676년 윤 3월에 토본의 공격으로 당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동쪽 전선은 이제 사실상 매소동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왼편, 즉 토본 지역에서는 이 토본이 일어나서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이 위협을 해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당은 이 교탕 상태에 빠진 신라 전선을 포기하고 토본 전선에 주력하게 되었죠. 나당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동 전투는 당의 전략이 전환되기 이전 당이 토본 전선과 신라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였던 시기에 발생한 전투였습니다. 거기다가 토본이 그 당시에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력을 신라 한반도를 이 당이 차지하는 이 전략이 제1차적인 군사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이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투가 사실상 토본이 이 당의 장안을 이 장악하려 들어온 이 토본의 공격이었습니다. 문무왕 15년 가을 9월에 서린기가 수기 학생 풍원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풍원을 이끌어 길잡이로 삼아 천성을 쳐들어왔다. 우리의 장군 문은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400명을 못 빼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이 서린기가 포위를 풀고 도망감에 전마 1,000피를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여기서 말하는 매초성은 매소성을 얘기합니다. 이 매초성에 주둔하였는데 이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 380피를 얻었으며 그 밖의 병기도 그만큼 되었다. 사신을 당위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고 또 철관성을 쌓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76년 지금의 금강 입구인 기벌포에서 신라 해군이 당나라의 해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가 이 기벌포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당은 본심을 드러내어 신라까지 병합하려 했고 이에 대해 신라는 필사적인 대당 항쟁을 전개했으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당 항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당군의 잔여 부대가 서린기의 지휘로 남하하는 것을 신라가 공격하여 대표한 전투가 이 기벌포 해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 22회를 승리로 이끈 신라는 대당항쟁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죠. 이 매소성 전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당은 676년 11월 백제 고지로 급작스럽게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장이 된 기벌포,
지금 충청남도 서천시 장항읍 정도로 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 기벌포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의 장수 시득은 22회에 걸친 전투를 거쳐 4천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기벌포 전투의 발생 원인은 이 사실상 당군의 철수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당으로 이 매소송 전투에서 패한 이 당나라는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당 전쟁은 675년 9월 매소송 전역을 고비로 당군의 패색이 짙어졌고 이 전선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676년 윤 3월에 토본이 당에 침입하자 당의 군사 전략이 토본을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당군의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습니다. 676년 11월 이전에 이미 당의 군사 전략이 전환되기 때문에 676년 11월에 발생한 기벌포 전투를 당군의 대규모 공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의 철군 병력과 백제고지 당 잔류군 그리고 신라적인 백제 유민 등이 그 기벌포로 직결하였고 이를 신라 수군이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676년 11월 무렵 당시 신라 원정군의 전면 철수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에 있던 당군 전체가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그 주요 철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 하구의 기벌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벌포 전투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제 나당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당 전쟁의 결전적 전투는 매소송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은 패배 내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의 대규모 원정군이 수년간 투입되어 영토나 인력, 재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당 전쟁의 종결과 함께 이들은 귀국길에 올랐고 이들의 귀국은 당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당은 676년 11월과 12월에 나당 전쟁의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해 개원과 이 연호를 바꾸고요. 그리고 대사면을 시시하고요. 반군부 세력인 이경련을 중소령으로 삼게 됩니다. 나아가 대규모 순무사를 나당 전쟁과 관련된 이 지역으로 파견해서 민심 수습에 주력할 정도로 사실상 이 나당 전쟁에서의 패배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패배가 됩니다. 중국 동부 지역이 나당 전쟁에서 병력과 물자를 충원하던 지역임을 감안해 보면 당은 나당 전쟁의 결과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당 전쟁은요, 당시 최강대국 당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인 신라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었습니다. 당이나 신라 어느 한쪽이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당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은 공세를 지속했으나 신라가 당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당의 보급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은 원정군의 보급 문제, 그리고 국내 여론 악화와 더불어 토번의 서부 변경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나당 전쟁은요, 이 정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신라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목표는 이 백제 옛 땅을 신라가 이 당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백제 옛 땅을 신라가 되찾는 이 작업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 당나라의 시선을 북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골성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은 대규모 원정군을 투입하였음에도 신라를 정벌하지 못했죠. 나당 전쟁은 당시 당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신라의 승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신라는 당에 맞서 대행명분보다는 신리를 택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구사했죠. 신라군은 당시 고유의 군사 편제 단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대 7만에서 8만 명 정도 동원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당 전쟁의 승리는 신라의 전력이 안정되어 있었고 신라 군 수뇌부의 전략 전술이 주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나당 전쟁은 신라에 있어 백제와 고구려 멸망 전과는 성격을 달리해도 아주 달리하는 전쟁이었죠.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그것도 외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최강대 국가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신라는 당과의 전면전에 앞서 백제 고지 일부 지역과 군사 요충지인 이 비열호를 장악하고 또 요동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 초기에 이 주도권을 확보했었죠. 나당 전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략상의 요충지를 선점해서 당의 침략을 미연에 대비하고자 한 신라의 예방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라는 7년에 걸친 당과의 전면전을 치르면서 한반도를 지켜냈던 것이죠. 이러한 나당 전쟁의 개전과 종전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라의 역량과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나당 전쟁의 승리로 삼국을 통일하고 내부 정비를 거쳐 통일신라 시기를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나당 전쟁의 승리로 당을 몰아내고 이 자주적인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욕을 먹는 부분이 외세인 당을 끌어들여서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나당 전쟁의 승리로 그러한 이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나당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오랜 전쟁을 끝내고요. 사실상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600년 이후부터 지속되었던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 나당 전쟁의 승리로 삼국, 즉 이 당나라라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들과 이 소문을 잡았던 기세를 몰아서 삼국의 문화를 융합해서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나당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